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2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이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의 각오가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는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4.7%를 터치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4%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단기물인 6개월물과 1월물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또 몸소 마음에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FOMC 의사록에는 금리 상단에 대한 어떠한 힌트가 담길까요? 앞으로의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FOMC 의사록이 조금 이따 목요일 날 새벽 4시죠.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은 어차피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의사록 내용도 일단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0.5%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갔었던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어차피 하방으로 간다라고 치면 우리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겠죠.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금리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새벽 4시면 2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할지 그에 대한 해답 저희와 함께 얻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 21일 연준이 올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추가 인상해서 6%대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7월 FOMC까지 4번의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는 1회 이상 금리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연준이 6%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긴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전망했습니다. 그는 CNBC에 출연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을 막기 위해서 6월까지 최소한 2에서 3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조만간 급격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최소한 작년 10월 저점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이며 당분간 3,000에서 3,300의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경기 침체 지표의 대표격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이상 선행 지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은행이 예금을 통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을 운영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은행들이 보유고를 크게 늘렸고 이는 현재 역수익률 곡선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관심을 끌었던 세 가지 글로벌 이슈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6% 선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5%대가 최상단선이었는데요. 6%가 된다면 또 어떤 점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5에서 6%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확연히 다르죠. 예. 1% 정도, 기준금리가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시중금리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어마무시하네요. 많기 때문에 근데 기준금리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고 나서 네. 기준금리 상단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상단에 관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일단은 기준금리가 오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몇 가지 힌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렸어요. 첫 번째 자료 잠깐 그리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인데요. 기사인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는 뭐였나요?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는 올해 3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3월이나 아니면 늦으면 5월이죠. 기준금리 동결을 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단 하루 만에 CPI 발표가 나고 단 하루 만에 굉장히 크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방 쪽으로. 자, 그런데 기준금리의 상단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테일러 준칙이었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테일러 준칙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폴 볼커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것도 일단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2022년부터 제가 강조드린 대로 금리의 상단을 아는 것은 크게 여러분 어떤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물론 금리의 상단을 찍었을 때, 금리가 상단을 찍었을 때 연준에 대한 피봇에 대한 연준의 피봇, 그렇죠? 금리 인하 혹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희망으로 우리 현물이나 아니면 선물 지수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가 6%든 7%든 어떤 금리에서 크게 임팩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좀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 사이클의 지금은 이번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데 자 1번 시기입니다. 그렇죠? 1번 시기와 2번 시기입니다. 2번 시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침체의 시기다. 침체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시기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소비와 물가가 억제되고 그 부작용으로 2번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하면서 3번 사이클로 넘어간다. 회복기에 접어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만 일단은 아시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3년과 2024년은 이 경기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간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6%든 7%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침체가 와야 된다.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침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금리가 6%든 7%든 사실상 거시경제학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할 뿐이고 시장이 하방으로 매도 쪽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뭡니까? 매도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금리의 상단을 어떻게 맞출 수는 없으나 첫 번째 테일러 준칙에 의한 것, 두 번째 제가 폴 볼커 70년대와 80년대 폴 볼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항상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해 왔느냐?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로 눌러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지금 6%대의 인플레이션, 지금 4.75%대의 금리 상단. 이게 뭡니까?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6%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이 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미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걸로 6%까지 인상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CPI가 조금이라도 더 위로 간다.
뭐 6.5, 6.7, 6.9라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고 이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은 6%, 7%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금리의 상단이 어딘지 예측해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금리의 상단이 똑부러지게 딱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연준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수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더 확실한 시그널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경기 사이클에서 더 확실한 시그널은 뭡니까? 실업률이다. 실업률. 실업률이 현재 3%대인데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다? 7에서 8%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때 연준의 피벗이 나올 것이다. 항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가 일단은 인상된다라는 전망은 이론 타당하고요. 6%, 7%대까지 일단은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대까지 일단은 6%대까지 저도 보고는 있는데 자, 6% 상단 그리고 뭡니까? 연준의 피벗은 6% 금리가 올라가서 바로 피벗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언제 피벗이 나오나요? 경기 사이클 2번. 실업률의 대폭적인 상승, 대량 해고, 구조 조정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연준의 피봇이 나와서 연준의 피봇은 곧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금리 인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금리 동결입니다. 동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채권을 발행하죠.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시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금리 상단이 아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뭡니까? 실업률이다. 실업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된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그런 명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6%, 7%를 깰 가능성이 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보고 6%대라고 일단은 전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크로스 지점이 한 6% 정도 되리라 예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2023년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과연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4%, 5%, 6%까지 일단은 단기간에 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6%대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가 연준이 6월까지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이슈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올해 최소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좀 같이 동일한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도 그럼 동의를 좀 하시겠어요? 네네. 오늘 기사거리는 제가 완전 동의하는 거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이슈를 할 건데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완전히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네. 이슈인데 자, 첫 번째랑 똑같아요. 핵심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최소한 여름까지 2~3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건데요. 자, 2월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2월 1일에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3월에도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름까지 뭡니까? 최소 2번은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이 세계적인 은행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피벗의 시점이에요. 그렇죠? 피벗의 시점. 피벗은 제가 언제 발생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나요? 이때가 피벗이다. 회복기다. 금리 인하 시기다. 그렇죠? 이 피벗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선반영을 한다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 한 6개월 정도, 6개월 내외에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타겟팅하면 그 6개월 전이 뭡니까? 현물의 최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현물의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죠?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이거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어떤 정보를 아시고 싶다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속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피벗의 시점이라고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 피벗의 시점, 피벗의 금리 인하에 6개월 전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뭡니까? S&P 지수가 최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 예.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면 지수가 박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 금리 인하 피벗의 6개월 전에 지수가 반등을 할 것이고, 이게 진바닥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벗의 시점이 언제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이 피벗의 시점, 그리고 현물의 최저점을 찾아라. 이거를 2023년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런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지금 연준 피봇을 기대하던 시장에는 긴장감과 실망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말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CPI가 한 번 이렇게 발표가 나다 보니 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한 2주 전이었나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무슨 가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즘에는 애널들이 자기 일기장에 써야 될 거를 방송에 대놓고 일단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자, 기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일단 보세요. 자, 이거는 요 기사는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이 기사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다시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사인데요. 커브 역전 더는 침체 선행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커브 역전이라고 하면 일드 커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이고요.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뽑아온 게 뭐 되게 잘된 얘기 같은데, 제가 10년물과 2년물의 어떤 역전 커브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자, 뒤에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자, 이 회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 회색 세로선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이제 이때는 사실 미국의 문제는 아니었고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때 닷컴 버블과 9.11 테러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때고, 이때는 뭡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리만 브러더스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이 얇은 거, 사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얇은 게 이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는 제가 침체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80년대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했을 폴 볼커 시절 경기 침체인데, 자, 이 회색선의 맨 왼쪽, 회색선의 바로 왼쪽을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요,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입니다.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이에요. 10년물의 금리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제 수익률 곡선이지만 우리 채권은 수익률과 금리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항상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상이다. 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는 10년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2년물은 뭐예요? 2년 있다가 내가 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10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게 정상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될 때 음의 값이 나오고, 자, 여기가 이제 제로죠? 음의 값이 나올 때는 요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의 값이 나오고 약 18개월입니다. 음의 값이 나오고 약 18개월 후에 미국은 항상 침체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제 위기, 그 금융 위기의 어떤 시그널로서 이 일드 커브, 채권 수익률의 커브 곡선을 우리가 본다. 어떤 선행지표로서, 어떤 위기의 선행지표로서 본다라는 게 뭡니까? 이 커브인데,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뭡니까? 선행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를 쳐도, 마이너스 구역에 가도 더 이상 뭐예요?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자, 이게 기사를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기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아까 초반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준비금 덕분에, 준비금으로 인해서 은행이 예금 준비금이라고 하죠. 은행이 예금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이 돼도 손실을 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거를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기사에서 보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2년물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월요일 날도 해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미국 지금 그 기준금리가 4.75%잖아요. 거기에 연동되는 게 2년물입니다. 2년물.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예금금리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뭐 예금금리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가 바로 뭐예요? 예금금리고, 그게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바로 2년물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다리를 건치지 않고 가면 뭡니까?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은 뭡니까? 예금금리다 이거예요. 예금금리.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10년물 보겠습니다. 이 10년물도 제가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모기지 채권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모기지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는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게 10년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미국의 대출금리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10년물은. 자, 정리되시죠? 2년물은 뭐다? 예금. 10년물은 뭐예요? 대출입니다.
자, 예금은 뭡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는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맡긴 고객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대출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은행입니다. 은행 기준으로. 은행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2년물과 10년물. 2년물은 은행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은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년물이 높아야 되나요? 2년물이 높아야 되나요? 10년물이 높아야죠. 은행은요, 여러분, 사조직입니다. 사기업입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10년물이 더 높아야 대출을 내보냈을 때 수익이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10년물의 금리가 2년물보다 높아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는다. 이게 뭐예요? 예대 금리차. 여러분들이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입니다. 예대 금리차.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커야 은행의 수익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했을 때 2년물이 더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물이 더 높다. 자, 2년물은 뭐예요? 예금 금리니까 은행이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이고 10년물은 뭡니까? 수익이죠. 근데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은행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뭐예요? 손실이 일어나죠. 은행 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10년물보다 2년물의 금리가 더 높아야 은행이 존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 기사는 바로 이 기사인데 뒤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요 프로세스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이 손실이 납니다. 2년물보다 10년물이 이자가 더 비싸요.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 은행은 손실이 나겠죠. 예대금리차가 역전돼 버리니까. 그럼 뭡니까? 은행은 이런 위험 부담을요, 자기가 안고 갈 일이 없어요. 바로 실행에 옮기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잘 들어주세요. 리스크 테이킹. 앞으로 이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경제 기사에. 자,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여러분? 자, 예금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이자가 많아지니까 예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아예 은행이 예금을 안 받아버려요. 예금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기업에서 대출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누구 돈으로 내주나요? 은행 예금으로 내주죠. 기업 대출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투자,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죠.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고용과 투자가 감소를 하죠. 그럼 뭐예요? 미국은 내수 경기가 60%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겠죠. 왜냐?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해고를 당하니까. 그럼 뭡니까? 미국 GDP가 감소를 하겠죠. 자,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합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우리나라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쉽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미 수출을 하죠. 상품을 팝니다. 자, 미국에서 잘 팔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상품이 잘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대미 무역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감소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도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타격이.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지금 장이 조금 이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수익률 커브라는 거는, 자, 이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원래는 이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큰 게 맞고, 이게 역전이 되면 뭡니까?
금융위기나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은행의 준비금이 많다. 그러니까 예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자, 예금이 줄어들면 기업에 대출이 안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안 생긴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해되시죠? 확 이해되시죠? 하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대금리 마진이나 아니면 이런 준비금만으로 10년물과 2년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10년물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국가의 신용도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전 커브 현상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준비금을 많이 쌓아뒀다라는 이런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이 커브 역전이 선행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오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많은 사항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또 공개 방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세 가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주요 상품들에 대한 움직임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나스닥과 오일은 개장 이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골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많이 보는데 네. 골드 잠깐 차트를 조금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사실 뭐 달러가 요즘 기세가 죽지 않으면서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흐름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지금 흐름 굉장히 안 좋고 추세는 일단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예. 그 추세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는 게 이제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흔든다. 박스장이 많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간장 일단은 잠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보시면 추세가 나오는 것 같아도 이게 지금 추세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진입 자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렴과 발산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 되면서 골든 크로스 되면서 골든 크로스 되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일단 수익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실전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고점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점 매도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제가 발견한 기법으로 제일 좋은 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에 준하는 기법이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이거든요. 예. 항상 가격은 어느 가격에서 수렴을 하는 이 수렴과 발산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 오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힘든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장 시작한 다음에 제가 골드 실시간으로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상품 살펴보면요. 지금 오일을 제외하고는 상승 우위가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봉 차트의 기준입니다. 지금 전일 2.5% 크게 떨어진 뒤에 오늘은 FOMC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에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한 회복에는 나서지 못한 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32포인트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네, 오일은 강달러와 긴축 우려 속에 6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1%대 내린 배럴당 7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긴축을 경계하면서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단 지지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온스당 1,850달러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전 바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8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달러 강세와 ECB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이슈가 혼합되면서 상하방 압력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합 수준에서 머물면서 1.06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좀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넘어갔었는데 혹시 골드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골드는 좋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네, 사실 나스닥이 전거래일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꾸러 갈지 안 갈지 궁금하네요. 네네. 우리가 이제 갭을 메꾼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그 차트 잠깐 보죠. 예. 차트를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하방 압력 지금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공포에 떨었죠. 긴축에 대한 공포에 떨었고 지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되면서 밑으로 일단은 룸이 열려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 하방에 대한 룸이 일단은 열려 있다. 자, 근데 지금 이 긴축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속이 될 거고 올해도 지속이 될 겁니다. 긴축이라는 거 지속이 될 거고요.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보면 13,000 라인 거의 이제 도달했었죠. 이곳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일단은 봐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환희를 줍니다. 환희를 주고 공포를 주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은 어차피 선 반영을 지금 했다라고 봐요.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의사록에서 0.5%를 찬성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의사록에서는 일단 그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차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기관들도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거는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고요.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음봉의 이제 종가입니다. 음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밑에까지 11,500 라인 정도입니다. 11,500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이런 룸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하단입니다. 어제 일봉상 하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어제 일봉상 하단이 하단 종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12,096이네요. 예. 12,096을 어떻게 깨느냐? 12,096입니다. 12,096을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요 밑에 요 룸 있죠? 요 룸이 전부 다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봉 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분봉 체크. 네. 네, 분봉 체크 일단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매가. 상당히 고난이도의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두 자리 정도만 붙으시고 여러분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한두 자리만 붙으시고 그 결과에 순응하시고 일단은 덮으신 다음에 내일 어차피 새벽 4시면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예, 목요일, 금요일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PC 있죠? 굉장히 좋은 매매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매매하기 좋은 지표니까 목요일 새벽 4시 이후에 내일 일단은 방향성 정해지면 그때 하시고 지금은 한두 번 정도만 짧게 하시는 그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발표되는 새벽 4시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이 계속해서 연일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가량 빠지다가 현재 0.8%가량 하락한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5일은 왜 이렇게 힘이 약한 것일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일은 사실은요. 네. 큰 그림만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고 앞으로는 제가 트레이딩하는 종목군에서 지금 빼야 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초에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39달러까지 갔죠. 마이너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일이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일 배들이 못 들어왔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일이 마이너스 39달러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오일을 사잖아요. 오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39달러를 더 받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이거든요. 자, 오일이 39달러, 마이너스 39달러까지 가니 한 2년 동안 굉장히 매매가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추세도 나오지 않고 박스장만 계속 그리고 횡보만 계속 그렸거든요. 자, 지금 일봉상 보실게요. 일봉상 보면 아직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아직 한 3개월 정도, 지금 3개월 제가 좀 잘 그릴게요. 네. 아직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 오일이 박스 치는 게 너무 심하죠. 지금 보세요. 3개월 정도 박스를 너무 많이 심하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분봉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주요 시간대는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다시피 한다. 여기 보이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점에도 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제 기법인 수렴과 발산해서 움직이는데 거의 50틱도 가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요. 지금 수급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공급이 그렇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한 건 아닙니다. 아직 어떤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인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으면은 뭐 1, 2주, 길면은 한두 달, 두세 달이라도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 일봉상으로 지금 너무 확연히 보이거든요. 어떤 진입 자리를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인 박스. 그렇다고 해서 박스 매매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다음에는 치고 올라가서 어떤 박스를 또 형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든 기본적으로든 일단 아직은 5일은 할 때가 아니라고 봐서 1, 2주 정도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어차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기술적 분석도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일단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일 현실적인 솔루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은 당분간 관망하자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이제 강달러 기조도 있고 또 ECB에서는 계속해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1.06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유로는 지금 조금 전문 용어로 조금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네. 전문 용어로. 네네. 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요. 예. 그렇죠? 기본적 분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달러가 높아지니까 유로는 어떻게 돼요? 유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근데 지금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죠. 그럼 유로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자, 뭐를 보셔야 돼요? 금리의 힘을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힘이 셀 것이냐, 아니면 유럽의 금리 힘이 셀 것이냐, 요거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미국의 금리의 힘이 세 보인다. 미국의 힘이 세 보인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돼요? 연말도 돼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희망론이 있었죠. 2023년에는 금리 동결을 빨리 할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론이 있었기 때문에 유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있었는데 자 이거 제가 차트는 항상 크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트를 쭉 길게 들여 보면 여기 보이시죠? 2021년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21년부터 하락입니다, 하락. 그리고 뭐예요? 반등 준 거예요, 이렇게. 명확히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뭡니까? 어떤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이 섹션은. 자, 그러면 어디에 금리의 힘이 센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실전 매매를 일단은 제가 접목을 시켜드리면 실전 매매 일단 접목을 시켜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이 있었죠. 말씀드리는 구역. 어느 구역이었습니까? 요렇게 할게요, 그냥. 자,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구역. 골든크로스로 넘어가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구역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 들어가셔라. 아직은 뭐예요? 미국의 금리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매도 들어가셔라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유로는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 때리셔라. 그죠? 자, 그럼 지금 볼까요? 지금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매도 치셔라. 당분간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를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에서 매도 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유로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22의 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로는 시장의 이슈에 집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국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도 이 간밤새 뉴욕 증시의 하락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좀 짓눌린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국내 선물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 선물도 사실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르기는 하는데 찔끔 오르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내리면 덩달아 훅 내리고. 예, 덩달아 훅 내리는데 더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참 그게 좀 비애고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크게 보시면 저 항상 2022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세 하락장입니다. 대세 하락장에서 지금 이제 박스장이죠. 박스를 조금 그리면서 여기죠. 여기 박스를 조금 이렇게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자, 쉬어가는 공간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박스와 횡보장은 여러분 지수에서 박스와 횡보장은 쉬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와 횡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쉬어가는 공간이다, 수렴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딱 여기에 딱 이렇게 짚히죠? 네, 수렴 공간이다. 자, 차트는 항상 수렴과 발산의 연속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산을 했고요. 밑으로 쭉 발산을 했고 여기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발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발산을 하느냐 여기에서 발산을 하느냐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분위기는 위로 한 칸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상반기 3, 4, 5, 6 네 달이나 남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여기에다 한 표를 조금 걸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피셜로 나오면 여기에다 일단은 걸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공개 방송에서 한국 시장 얘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 있죠? 기사도 예대금리차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와 더 다양한 투자 팁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밤 10시에 있는 성견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또 노란통 입장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성견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